네, 자 오늘 드디어 이유진의 국어 진입문 개강 날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 교재와 강좌 그 다음에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교재 준비되셨죠? 그래서 진입문이라는 이 교재는요 보시면 문법 규정서 치고는 좀 얇지 않은가? 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200페이지 정도 되는 이 판형 안에 이렇게 넘겨보시면 들어갈 게 다 들어있다 라는 생각을 오히려 재시생들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강좌는 완전 초시생, 공무원 공부를 시작을 할 때 가장 진입장벽으로 느끼는 낯선 분야, 문법과 규정을 쉽게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수업이자 그 다음에 재시생들 중에서 문법 규정이 고질병인 분들한테 어디서부터 꼬였는가 다시 첫 단추를 꿰보자 라는 이러한 강좌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직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진심으로 만든 입문서면서 누구와 함께 합격자와 함께 진심으로 만든 입문서 그 다음 문법을 처음 만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바르고 빠르게 보는 문법 입문서입니다. 자 그래서 문법과 규정에서 5년 안에 기출에 나온 것들을 빼고는 다 걸렀어요. 사실 기본서는요. 기본서는 이게 돌발적으로 나오는 문제까지 다 커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서는 400페이지까지 2배 정도의 분량이 되는 거죠. 모든 기본서가 그래요. 이 시장에 존재하는 문법 규정 기본서라고 하는 기본서, 강사들이 가장 교과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모두들 400에서 500페이지가량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왜 지엽적이란 말들 쓰죠? 근데 지엽적인 문제가 안 나오면 무시가 가능한데 나오긴 하니까 그리고 또 고득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서는 저도 단단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초시라서 문법 규정보다는 나는 선택 과목에 더 힘을 주어야 된다든가 그죠? 그리고 제시일 때 나는 문법 규정 어느 정도 됐고 그냥 다시 깔끔하게 정리나 하련다라든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진입문을 활용하시면 좋고 초시일 때 강추는 진입문하고 문법 알고리즘까지 하시는 거예요. 자 물론 요즘에 문법 규정 쪽에 출제 비율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직에서 2021년에는 문법 규정 3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에 2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3개나 2개 버려? 자 어떻게 생각해요? 자 그럼 3개 버리면 몇 점? 85점.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3개 중에 하나 찍어서 맞지 않을까? 아우 그런 거 바라지 말고 자 그러면 자 3개 버리면 85점 2개 버리면 90점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국가직이나 지방직 합격자들의 평균이 어떠하냐라고 봤을 때 멀리 갈 것도 없어. 제 다음 카페 보시면 지금 필합수기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제가 면접 스터디 시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합수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친구들 국어 몇 점 맞았나 봐봐. 90점 밑에 수기 찾기 어려워. 그러니 평균이 90점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문법 규정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론 독해가 가장 중요해졌지만 하지만 합격을 위해서 물론 80점대까지는 독해가 다 만들어 줄 거야. 하지만 90점대가 돼서 합격을 하려고 하면 얘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독해 비중이 가장 많고 제가 또 독해로 이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발목 잡히실까 봐.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왜 진입문으로 시작해야 되는가? 첫째, 강사 합격자가 함께 만들어서 쉽고 그래서 제가 쓴 표현을 합격자들이 저 사실은 예전에 교재에서 이 말 못 알아들었어요. 막 이런 것들 다 밑줄 그으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수능에서 국어 등급이 4등급 이하였던 친구 근데 붙었어. 그래서 그 친구한테 처음에 네가 읽을 때 못 알아들었던 말 다 쳐.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다시 바꾼 거예요. 말을. 근데 어쩔 수 없는 말들이 있어요. 막 품사 이름 같은 거 예를 들어 명사, 이름명 그쵸? 그러면 옆에 사물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름이 뭐예요? 이러면 답이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한국인용으로 그쵸? 가장 쉽게 풀어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기준은 기출 5개년 안에 나오지 않은 출제 빈도가 낮은 것을 일단 버린 교재예요. 과감하게. 찝찝하다? 그럼 문법 알고리즘까지 가면 돼요. 자, 그 다음 문법과 규정을 연계해서 효율적이다. 원래 교재들이 이런 교재가 많아요. 문법 쫙, 그 다음에 규정 쫙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규정을 설명할 때 문법을 너무 모르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문법을 다 가르쳐 놓고 어문 규정을 가르치자라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또 단점이 있어요. 문법을 쭉 진도를 나가면 소리 배우고 형태 배우고 문장 배웠다고 해봐요. 그 문장 배울 때쯤에 뭘 까먹었을까? 소리 쪽 부분을 또 까먹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문 규정에서 또 표준 발음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엄청나게 잊은 상태에서 다시 그때 개념어가 소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자, 수업을 할 때 좀 정교하게 쪼개서 삽입을 한 거죠. 그래서 소리에 대한 원리 배우고 바로 표준 발음법 배우고, 그 다음에 단어에 대한 원리 배우고 바로 맞춤법 배우고, 요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교차로. 이해되셨죠?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이 교재는. 그 다음에 합격자의 팁으로 시작해서 기출로 끝난다. 그래서 이게 진짜 기초서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이론, 뭐 OX 테스트, 그 다음에 대표 기출 이렇게 들어있어요. 사실 대표 기출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초신데 이 수업만 듣고 기출을 풀면 아, 이게 늘 될까? 선생님이랑 같이 푸니까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이 드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 아, 요런 식으로 나오는구나를 봐야지 얘를 풀어서 맞춰야 된다가 기준이 아니에요. 자, 이 교재에 있는 이 기출은 지금 듣자마자 맞춰야지 라고 여러분들을 꾸짖는 용도가 아니라 이 파트에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가장 정형화된 문제를 골랐어요. 무조건 최신이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2021년 문제가 해당 섹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포기할 때도 있어요. 왜? 이게 반복적으로 나올 유형은 아니거든. 뭐 이러면 버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한 10개년 중에 기출 중에 가장 심플하고 그리고 변형돼서든 가장 반복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기출을 고른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이 수업을 들으면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될까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이죠. 선생님, 진입문을 들으면 어떻게 복습해야 돼요? 자, 이럴 때 이 질문 자체에 그냥 짜증을 내는 교수자들도 있어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공부를 그냥 하면 되지 뭐 맨날 어떻게 래 라고 짜증을 내는 선생님들을 살면서 만나왔을 거예요. 근데 저는 물론 그냥 수업을 듣고 하염없이 읽을 수도 있지만 효율적인 복습법이 분명 존재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관심이 많아요. 뭐 교육공학, 교육심리 이런 거 책 아직도 읽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사례, 뭐 통계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 이게 사람의 뇌가 다 다르죠. 다 다르지만 평균적인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유의미한 이 연구가 이제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이라고 해서 사람이 맥락 없이 정보를 봤을 때, 근데 이게 전제가 맥락 없이야. 근데 제가 맥락을 만들어 드릴 거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낯선 단순 암기 정보를 보더라도 3번에 끊어서 암기를 하면 반영구적으로 기억이 된다는 건데요. 그게 망각 곡선, 망각 그래프에 맞게 그 곡점을 잡아가지고 외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3번을 읽는데 그러니까 기억의 위기가 온다는 거죠. 그 기억의 위기가 3시간, 그 다음에 3일, 그 다음에 13일이에요. 기억의 위기. 단순 암기를 할 때. 여러분들 영어 단어는 어떻게 외워요? 영어 단어 보면 예전에 외운 것도 까먹어 놨잖아. 그러니까 이 망각 곡선을 활용하면 이거는 국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과목의 암기 과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얘기입니다. 자, 다만 뭐 국어는 사실 독해는 암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문법 규정도 원리 이해 후 암기가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 암기는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사실 333보다는 텀을 더 늘리셔도 돼요. 444나 555여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나는 원래 외우는 거 더럽게 못해. 그래서 난 어렸을 때부터 영어 단어도 정말 못 외웠고 한자도 안 들어가고 문법 규정도 1년 내내 했는데도 근데도 아직도 어문 규정 틀려. 그러면 요걸 지켜주세요. 자, 3이나 4 정도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은 뭐냐? 맨 앞에 3. 3시간이라고 했죠? 3시간 안에라고 하지만 사실 공부하다 보면 학원 시간표도 그렇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학원 시간표 어떻게 돌아가요? 오전 4강, 점심 먹고, 오후 4강, 저녁 먹고, 그 다음에 3.5.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꽉 찬 날을 죽음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꽉 채워서 듣는 게 효율적이진 않죠. 그래서 저는 초시일 땐 수업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8시간 이상 수업을 듣는 날은 만들지 않는 게 좋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네. 그러면 하루에 4시간씩만 들으면요? 그러면은 5과목 커리를 다 못할걸요? 초시일 때는?
예,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건 하루에 뭐 인강을 듣는다면 6에서 8이에요. 초시일 땐. 그렇게 하면 아마 5과목 컬이 다 탈 수 있을 거예요. 필수 컬이. 예, 계산 다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제시일 때는 좀 확실히 아는 부분들은 좀 스킵할 수 있겠죠. 하지만 초시일 때는 하루에 6 혹은 8 정도를 소화하시는 게 좋고, 그러면 나머지 4시간은 복습에 쓰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수업 시간보다 복습 시간이 더 적어? 네. 초시일 때는요, 수업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은 국어 빼고는, 모국어인 거 하나 빼고는 선 지식이 없다고 봐야죠. 한국사 좀 하셨어요? 프로그램 많이 보셨어요? 선넘 이런 거? 네, 그쵸.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초 지식이라는 게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게, 완전 어려운 게 선택이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를 혼자서 텍스트와 함께 씨름하는 것보다는 강의를 오히려 듣고 반복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합격자들 보면은요, 단기 합격자들의 특징을 보면 혼자 복습 자습하는 시간보다 강의량이 많습니다. 너가 강사니까 강의 많이 팔려고 그러지 안 그래도 되나?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어쨌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실제로 붙은 사람들을 보니 그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가 되면 기초 같은 거 떼고 좀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3시간 뒤에 바로 복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날 오전 수업이나 오후 수업의 것을 그날 야간에 자기 전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시간이라고 너무 강박을 갖지 말고요. 당일 복습이라 하겠습니다. 당일 복습한다. 자기 전에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자기 전에 공부를 할 때는요, 뭘 적거나 풀면 안 돼요. 와, 별걸 다 간섭하고 난리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그때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 수업을 들었으니까 그와 관련된 기출을 바로 풀어줘야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아직 2번의 복습이 우리에겐 남았습니다. 그거 그냥 한꺼번에 확실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확실히는 없어요. 시험 보는 그날까지. 이걸 끝내고 라는 말을 많이들 하시는데 끝은 없어요. 계속 5과목을 계속 매만지는 거예요. 왜? 내 머리는 망각이랑 싸우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당일 복습을 해주면 되는데 시간은 이래요. 주로 4시간씩 올라가니까 4시간 기준으로 말해볼게요. 당일 복습은요, 4시간에 대해서 별로 많지 않아요. 1시간만 하시면 됩니다. 4시간 수업에 대해서 당일 복습은 1시간만 하시면 되고요. 1시간 동안 4시간 수업 분량에 대해서 읽어주시면서 백지에 키워드를 적어주시거나, 반대로 읽기 전에 수업에서 기억나는 단어들을 백지에 적어보신 뒤에 그 다음에 책이랑 매칭해서 더 적어보시거나, 그리고 그 백지는 버려요. 그거 보관하는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이거죠. 상기시킨다. 그래서 오늘의 수업을 기억을 되살려 본다. 근데 농담만 기억나는 경우가 있지. 그쵸? 자, 그래서 농담도 너무 세게 하면 너무 재밌어서 그날의 교훈이 그게 되면 안 돼. 어쨌든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듣고 수업에서 내가 기억나는 것들, 기억 안 나는 것들을 확인하고 읽는 거예요. 푸는 게 아닙니다. 당일은 푸는 게 아니다. 그리고 막 적을 때도 내가 얘를 요약하겠다. 여러분, 요약이 일종의 노동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간단한 마인드맵, 아니면 수용도, 키워드, 개념어지도, 이런 것 정도만 그냥 그리고 말아. 그리고 그거 보관용이 아니야. 내가 나중에 보겠다고 교재를 또 요약하는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요약할 수 없어. 이거보다 더 요약하면 뭔가 빠뜨릴 거야, 분명. 그러니까 그냥 단권화를 하시면 되지. 요약서에다가 본인이 뭘 더 줄여요. 그러지 말고 그냥 키워드를 적어보는 건 기억을 되돌이키기 위해서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2번째 3이에요. 2번째 3은 3일 뒤잖아요. 근데 3일 뒤에 다른 수업이 꽉 차 있을 수도 있고 사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너무 강박 갖지 말고 주말 복습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주가 지나기 전에 주말 복습.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인강 들을 때 주 7일 강의를 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론 시즌에. 그래서 주 7일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주 5일 강의를 들으시고 쉬라는 게 아니라 5일째 회사 다녀?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래서 5일은 수업에 굉장히 집중을 해주고, 그리고 당일 복습 위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주말에 주말 복습으로 일주일 동안 나간 전 과목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바로 문제에 손을 댑니다.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풀어야 한다가 아니라
문제를 풀어도 된다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나는 기출은 기출 시즌 가서 하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 하셔도 되거든요. 다시 교재 읽기 반복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때 했던 걸 반복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기출 문제를 더 풀어봐도 좋습니다. 근데 이때 시간은요, 요때 시간이 4시간에 대해서 당일 복습보다 길어야 해요. 당일 복습보다 긴 시간을 이때 투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진입문을 할 때는요,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보단, 그거는 재시생들 원래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들이 있죠? 새로 기출문제 안 사도 돼요. 새 기출문제 좀 이따 나오잖아. 그러니까 굳이 신간 안 사도 돼. 자, 재시생들 원래 갖고 있던 거 있죠? 거기서 문제 그 단원 거 이렇게 소트해가지고 조금 푸는 거 괜찮아요. 근데 초시생들은 기출문제 미리 사가지고 이때 기출문제 풀지 마시고, 그렇다고 기출 시즌을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도 기출 시즌 결국에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때 차라리 제가 무료 특강으로 이제 서브 강의들을 찍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진입문을 들을 때 같이 들으면 좋은 거, 예를 들어 문법 마인드맵, 개념어 마인드맵. 자, 이거 듣고 온 사람 손. 제가 미리 올렸는데 혹시 문법 개념어 마인드맵 들어보신 분? 네, 한 명? 충격적이구만. 그죠? 자,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서브 강의가 있어요. 그거 제가 자료 넣어드렸죠. 그게 제가 현장은 자료를 넣어드리고 인강도 강의 자료실에 뭔가 자료를 넣어요. 그게 이번 주에 하면 너무 좋은 것인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는 4시간 학습에 대해서 2시간 초시들은 서브 보강들을 들어주시면 좋아요. 뭐야, 강의야? 근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 강의를 주말에 들음으로써 주중에 들었던 강의가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이번 주에 바로 그 문법 개념어 마인드맵 의문론을 들으시면 이 얘기구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접어드려요. 줄여드립니다. 닫아드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은요. 이게요, 되게 하기 힘들어요. 사실은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여기까지 다 합니다. 뭐 당일 복습 안 하는 수험생이 어디 있고 주말 복습 안 하는 수험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 단기 합격자와 이렇게 장기가 되시는 분들의 차이는 이거였어요. 얘가 제일 중요하다기보다 이걸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1년이 2년이나 3년이 되는 차이가 벌어졌다라고 좀 보거든요. 제가 종합반들을 쭉 관찰한 결과.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건 13일 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보름 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주 뒤. 그러니까 2주 안에. 2주 뒤쯤에 그 주 주말 말고 그 다음 주 주말에도 보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얼마나 보냐? 보름 복습. 그럼 그때는 4시간 수업에 대해서 다시 1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요. 복습 시간 다 합쳐봐요. 4시간 수업 듣고 몇 시간 복습이죠? 4시간이요. 그러니 수업량과 복습량이 똑같이 떨어지죠? 네. 초시일 때 이거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초시일 때 공부 시간을 12시간 넘기기가 어렵거든요. 10시간 하면 잘하는 거지, 처음엔. 6월엔 10시간 해도 내 칭찬해 드릴 수 있어. 네. 근데 주로 이제 단기 합격자들, 한 해에 합격한 친구들 보면 이제 평균적으로는 12시간에서 15시간 사이를 공부를 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재시생들은 마음에 한이 생겼으니까 15시간 막 찍어요. 한번 상처받았잖아요, 시험에. 근데 초시생들은 12시간도 잘 못 만들죠. 그러다 보니 4시간 수업에 대해서 4시간 하면서 따라오지 못하는 거야. 왜? 시간이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하고 말아? 여기까지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한 해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해만에 붙는 사람들이 진짜 독한 거예요. 정말 독한 거죠. 여러분, 이 시험은 경쟁 시험입니다. 자격증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군가는 따라합니다. 여기서 몇 명 따라할까요? 제가 이 수업 종강할 때 이제 한 달 컬이네. 그죠? 자, 이 수업 종강할 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걸 따라간 사람이 몇이나 될까? 네,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 근데 그 사람들 보면 나중에 면접 스터디에 그대로 모여 있어. 네. 그래서 저 사람은 오래 될 줄 알았다. 이런 것이 예상이 맞아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되게 간단한 차이 아닙니까? 한 번을 더 보느냐 마느냐인데. 그죠? 자, 이게 바로 복습 구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복습 도구 다 드렸어요. 자, 당일 복습은 그냥 책을 읽어라. 그 다음에 3일 뒤 복습은 제가 마인드맵 드렸는데, 그쵸? 그걸 보거나 그걸 그려보거나 합니다.
그죠? 그려보거나. 그 다음에 또 기출문제를 풀어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뭘 할 수도 있다? 보름 뒤에 이 마인드맵 강의를 들어볼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워크북 드린 거 보이십니까? 빈칸? 예, 그래서 아직 안 들어왔군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따 집에 가시기 전에 받을 텐데 빈칸이 뚫려 있는 게 있어요. 이 교재. 이 교재 진입문 교재에 빈칸을 뚫은 걸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자, 초시생들은 이때 활용하지 마시고 요때 활용하시고요. 재시생들은 오늘 당일 복습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약간 달라요. 자, 재시생들은 빈칸 워크북을 당일 사용해 주시고요. 왜냐면 넣을 수 있어. 재시생들은 웬만하면 넣을 수 있거든. 수업을 들었으니까 또. 그래서 재시생들은 빈칸 워크북을 이때, 그 다음에 초시생들은 빈칸 워크북을 이때. 그러면 초시생들이 이때 해야 될 게 좀 많죠. 문법 마인드맵 영상도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빈칸 워크북도 해야 되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해야 될진 제가 다 정해드립니다. 저는 국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막 나름대로 능동적으로 짜는 걸 칭찬하지 않아요. 알아서 잘하시네요가 아니라 하자는 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가장 안전합니다. 공부는 내 스타일대로 해야지. 여러분, 시험은 여러분 스타일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 내 스타일에 맞춰줘요? 내가 시험 스타일에 맞춰야 돼요? 내가 시험 스타일에 맞춰야지. 그래서 제가 시험 스타일에 맞게 트레이닝 과정을 짰으니까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마음의 평화가 옵니까? 고민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딱 뭔가를 하자는 날에 하면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되게 널널하고 털털해 보이지만 공부를 이렇게 도와드릴 때는 딱 되게 엄격한 스타일의 코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공부법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다 한 것 같고요. 첫 번째 강 나가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우리 문법 규정의 첫 강, 언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와 국어가 문법 알고리즘 기본서에는 한 단원이에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막 이제 다른 부분처럼 막 암기할 거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비문학의 지문으로 출제될 확률을 감안해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어학 지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올해 국가직에도 언어학 지문이 3개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문법으로 분류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비문학으로 분류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오답률 짱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언어와 사고는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좀 이해해 볼게요. 강연을 듣듯이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이 언어다라고 얘기하는 건 국어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기본적인 조건은 동물은 신호라고 해요. 동물의 언어는 비유적 표현이야. 그래서 인간이 써야만 언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언어의 형식은 음성이다라는 게 그럼 문자는 이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자가 먼저 태어났겠어요? 음성이 먼저 태어났겠어요? 음성 언어, 말에서 글이 나옵니다. 사실 말이 영구히 기억이 된다면, 인간이 한 번 들은 걸 까먹지 않는다면 문자 따위는 발명도 안 됐을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사람들은 끝없이 망각하기 때문에 문자라는 발명품을 만들어낸 거고,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은 바로 음성입니다. 그래서 자, 언어의 주체는 동물 말고 인간, 그 다음에 언어의 형식은 문자는 나중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성입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들리는 기본적인 모든 소리들과 우리가 말할 때 사용하는 음성의 차이는 분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분절성 여부로 인간이 언어에 사용하는 말은 분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음 모음 같은 걸로 수많은 문자가 분할하는 거예요. 자, 그치만 우리가 시골에 흐르는 물소리 같은 거라든가 새 지저귀는 소리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구현 못하는 건 그런 것들은 분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 언어의 내용은 의미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모두가 어떤 음성을 들었을 때, 이 형식을 들었을 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면 그게 의사소통 도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의사소통 도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사소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언어이려면 뭐가 돼야 돼? 같은 형식으로부터 동일한 내용, 바로 의미를 산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원을 한번 봐주세요. 자, 무엇이 더 크죠? 생각이 더 큽니다. 그리고 언어가 더 작아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어릴 때 수학에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뭔가를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되게 좋아요. 자, 보시면 생각과 언어 사이에, 자, 여길 뭔 집합이라고 했었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집합 표현할 때
아이 뭐 여지팝이라 하자네.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차지팝인가? 헷갈리기 시작했어. 자, 그래서 여기서 생각과 언어 사이의 요 부분은 생각엔 존재하지만 뭘로 표현 못함? 언어로 표현 못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국가직에 나온 거예요. 이게 이번에 2021년에 국가직에 이 영역이 존재한다에 대한 견해, 요걸 가지고 사례처럼 문제를 냈죠. 자, 그래서 옆에 보면 생각과 언어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언어 철학자들, 논리학자들이 크게 둘로 나뉘어서 싸웁니다. 그러면 비문학에서 관점 문제 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뭐냐 하면, 자, 경험주의, 경험이야. 행동하면서 배우는 거야. 이쪽인데, 언어는 태어난 뒤에 사회생활로 배우는 거다 이거예요. 후천적으로 배우는 거다. 그래서 사회화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건 배우는 거야 라는 거고, 그러니 배우지 않으면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언어를. 그래서 말로 표현하지 못할 생각이나 느낌의 존재를 확고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자,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배우지 않으면 언어로 표현 못해. 그 표현 못하는 구간이 여기야. 표현력이 부족해도 또 여기야. 이거예요. 자, 근데 합리주의자들을 보시면 이게 예전에는 약간 종교랑 섞여 있거든요.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해서 이런 발상이 나오는 건데요. 자, 합리주의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동물이 못하는 뛰어난 걸 우리가 가졌는데 그게 언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맹수에게 이빨과 날개 이런 것들을 준 것처럼 우리한테는 언어를 준 거다. 인간의 무기로. 그리고 이 무기로 모든 동물을 지배하게 되었다 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언어는 인간만의 선엄적, 여러분 이 선자가 먼저선이에요. 먼저선.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거는 경험 이전이고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신께서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언어는 경험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안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듣기에는 제일 안 합리적이지. 그쵸? 그냥 신께서잖아요. 그래서 되게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죠? 그러니까 딱 이거는 딱 머릿속에 딱 짚고 넘어가야 돼. 아, 그럼 이거를 왜 내가 느끼기에는 다분히 종교적인데 왜 합리적이라고 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으면 설명되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바로 뭐냐면 침팬치랑 인간을 두고 똑같이 언어 교육을 해봐. 근데 이 침팬치는 IQ가 뭐 예를 들어 90이야. 완전 똑똑한 침팬치야. 그리고 이 사람은 침팬치보다는 좀 지능이 낮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IQ 80의 인간과 IQ 90의 침팬치를 언어 교육을 했을 때 결국에 IQ 80인 인간은 말을 하는데 침팬치는 똑똑하면서 그러면서 더 많은 걸 기억도 하고 저거 가져오면 저거 가져오고 이거 가져오라면 이거 가져오면서 말은 못하는 거죠. 그걸 보고 아, 이게 두뇌의 뛰어난 능력 이런 게 아니구나. 인간만 꺼내. 인간만을 위한 굉장히 차별적인 어떤 축복이구나. 그러니 이렇게 설명 안 하면 설명 안 돼. 그래서 합리적이야 라고 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양쪽의 관점은 문법적으로 나올까요? 그게 아니라 비문학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쪽은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떤 토크처럼 쭉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우리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자, 늑대 소년. 늑대의 무리에서 자란 소년이 있습니다. 당연히 말을 못하는 상태였어요. 으르렁거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한테 그죠? 인터뷰를 시켰어요. 자, 이 아이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자 경험주의인 사람은 얘기했죠. 의기양양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봐봐, 안 배우니까 못하지. 그래서 저기 늑대 사이에 있으니까 말을 못 배우잖아. 그러니까 못 배웠으니까 못하지 라고 얘기하면서 어깨 뽕이지.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그 소년을 데리고 이 사람한테 데리고 가면 아, 내가 졌어 그러냐고. 그러지 않아요. 자, 이 친구랑 그 늑대의 무리 중에 우두머리 제일 똑똑한 애 하나 데려와. 그러면 내가 교육을 시켜볼게. 딱 2주일만 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 한 마리랑 이 아이랑 가르쳐 봅니다. 그럼 애는 멈따 아빠 하는 거죠. 짧은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늑대는 계속 으르렁거리는 거죠. 예, 그래서 봐봐, 내 말이 맞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또 뭐라 그러겠어요? 가르쳤잖아 라고 얘기하겠죠. 너가 지금 2주 동안 가르쳤잖아 라고 하자 가르쳐서 다 되는 거면 동물은 왜 안 되니? 하고 싸우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이건 비문학의 비판 추론형 문제로 출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아이고. 자, 이제 언어의 특성으로 가볼게요. 자, 언어의 특성 쪽은 비문학적으로도 출제 가능하고 조금 암경으로도 출제 가능한데, 암경으로 출제 가능한 요소는 교과서 예시들이에요. 제가 교과서 예시 뽑아 놓았습니다. 자, 그럼 내용 보시죠. 언어는 기호다. 자, 당연한 얘기하고 있네. 그쵸? 근데 이 기호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이유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릇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게 형식이에요. 이 안에 내용물이 들어갑니다. 이게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 의미를 내가 이 그릇에 넣어서 말을 합니다. 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꽃. 자, 근데 자, 여기다 넣어서 말하면 안 돼? 그래서 flower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 나라에선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 똑같은 꽃인데 여기 들어가나 여기 들어가나 둘 다 뭐죠? 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불러도 사실 틀이라고 했어도 될걸? 걔네끼리 약속만 됐으면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무 보고 플라워라고 했으면 약속을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기호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결합이 된다라는 의미이고, 결합이 될 때 멋대로 결합이 가능했다라는 게 바로 자의성이라서 기호성과 자의성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자,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자, 내용, 그 다음에 형식. 그래서 기호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느냐? 이, 원, 성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이는 두를 의미해요.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자, 그리고 이게 다른 것으로 교체돼도 된다 라는 부분은 자의성인데, 그래서 형식과 내용은 자의적이라는 게 멋대로란 뜻이에요. 멋대로. 너 그렇게 자의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이거 있잖아요. 되게 기분 나쁘죠, 누구한테 그런 말 들으면. 자, 그래서 그거는 나름대로의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임의적이라는 것도 같은 말입니다. 자, 근데 선지에서 뭘 쓸지 몰라. 시험지가 뭐라고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도 같이 이렇게 같은 말이구나 하면서, 근데 얘는 좀 다르지 하면서 어휘력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말은 한자가 많아요. 많은 데다가 문법 규정에 사용하는 말들은 대부분 한자죠. 그러다 보니까 한자 어휘력이 원래 기본적으로 좀 낮으면 독해할 때도 독해 한자가 많이 들어가면 좀 힘들고, 고전 산문도 좀 힘들고, 그리고 문법 규정할 때도 누가 한자 훈음을 다 풀어주지 않으면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입문이나 문법 개념화 마인드맵에선 다 풀어주거든요. 예를 들어 자의적이라는 것은 스스로 멋대로 생각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임의적이라는 것도 이게 언제든 바뀔 수 있잖아. 그러니까 기억하고 싶으면 막 임시적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를 심화나 문풀 시즌에서도 해줄 수 있을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강의량이 막 300강 되겠다. 그죠? 그래서 기초 때만 해드릴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자의적 멋대로. 그래서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자, 근데 얘 따로 좀 기억할까요? 관습적이라는 건 그 나라끼리 약속인 거예요. 플라워는 플라워, 꽃은 꽃. 그래서 관습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의성이라는 건 자의적인데 그래도 언중의 집단, 문화권끼리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특성 중에 관습적이라는 말은 저 뒤에 나오는 사회성과 연관이 됩니다. 사회성. 제가 단순 암기 말고 맥락 만들어 드린다고 했죠? 그래, 오래 가게. 기억이 그럼 오래 가. 자, 밑에 보면 이게 다 다른 나라에서 각각 우리 집을 어떻게 의미하느냐고. 맞아. 이거 막판에 중국어 있던 조교가 지아라고, 자가 아니라 지아예요. 예를 들어. 근데 여러분 이거 외우라는 거 아니지? 잘 봐봐요. 내가 충격 먹었어. 이 수업을 했는데 어떤 친구가 매종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이 예시를 집을 다른 나라 말로 뭐라고 하는지 외워야 될까요? 외울 필요가 없을까요? 외울 필요가 없죠. 그게 아니라 그냥 나라마다 집이라고 하는 말이 다르구나. 이것만 알면 돼요. 외우는 거 아니야. 심지어 얘는 지아래요. 누가 성조 넣어서 해줄 사람 없니? 자, 그쵸? 자, 전 중국어 몰라가지고 어쨌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다 다르다고. 나라마다. 나라마다만 다른가? 우리나라 보면은 지역마다 다르지, 방언 있지, 그죠? 자, 그러면 사회성 얘기했어요. 사회성이 관습적과 관련 있는 성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이 언어를 공유하고요. 그러면 그 언어를 함께 쓰는 사람들을 언어를 함께 사용하는 대중, 무리,
무리라고 해서 언중이라고 합니다. 언어를 같이 쓰는 무리중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 언중 사이의 약속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사회화 과정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불가역성이나 불역성, 불변성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혼자서 그거를 어길 수 없다. 자기가 그 문화권에 살면서, 자, 우리나라 살면서 이탈리아어를 막 하면 못 알아듣겠죠, 사람들이.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자, 바꿀 수 없다. 혼자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 그래서 불가하다, 그래서 불가역성, 불역성, 불변성 같아요. 변할 변자로 해서 써도 돼요. 불변성도 돼요. 이렇게 쓰면 또 오해할라. 얘는 여기야. 근데 얘를 뭐라고 바꿀 수 있다고? 불변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예시를 볼게요. 이게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혹시 여기서 지금 8, 9차 교육 과정이었던 분들 20대 초반은 기억이 날지도 몰라요. 중학교 때 기억이 나려나? 자, 그래서 그 국어책에 실려있는 소설 중에 하나인데 피터 잭슨의 책상은 책상이다예요. 그 책상은 책상이다 보면 한 사람이 살다가 너무 무료해가지고 방 안에 있는 사물을 막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바꿔 불러. 뭐 시계를 주전자로 하고 주전자를 막 카페트라고 하고 막 이러면서 막 바꿔 불러. 막 바꿔 부르는데 재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물의 이름만 바꿔 부른 게 아니라 감정에 대한 말이라든가 말을 막 바꿔 본 거죠. 그러다가 동네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말하려고 하다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혼자서는 가지고 놀 수 있지만 말을, 하지만 다른 사람이랑 말할 때는 약속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기출에 뭐라고 나왔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게 수업이 아주 페이지는 짧지만 제가 하는 말들에 예시 추가 이런 게 있죠. 기출에 여기 실려 있는 것만 할 게 아니에요. 제가 말을 할 때 예를 들어 드리는 거 있죠. 그 늑대소년, 침팬치,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거 다 기출에 나온 거예요. 제가 입으로 기출을 계속 불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불러드리려는 건 이거예요. 자, 기출에 뭐가 나왔냐면 얘가 지문으로 나오고요. 이것에 대해서 그가, 요 사람, 그가 활용한 언어의 특성은 무엇이고 그가 어긴 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가 활용한 게 뭐죠? 써먹은 거. 써먹은 거. 아, 배우지 않은 거 안 물어본대. 자, 써먹은 거. 금방 한 거. 두 가지예요. 언어가 기호가 아니면 이 짓을 못하죠. 내용물과 그릇이 이분할 돼 있어야 할 수 있는 짓이에요. 기호성하고 그 다음에 자의성이요. 그는 기호성과 자의성을 써먹었지. 근데 뭘 어겼지? 사회성을 어겼지. 네, 이게 답이었어요.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언어의 역사성. 자, 이거는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어길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이 경우밖에 없어요. 자,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래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언중의 세대가 교체되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말은 변한다라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중 교체야. 언중 세대 교체. 그래서 최근에 KBS 한국어 능력 시험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지문에 할머니랑 손자의 대화가 나와요. 그래서 할머니가 뭐라고 하는데 손주가 못 알아듣고 손주의 말을 하니까 또 손주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중간에 아버지가 중재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KBS 한국어 능력 시험에 나왔는데 내가 어디서 봤지 하다 보니까 교과서에 있던 거더라고. 교과서 지문을 끌어다가 KBS 한국어 능력 시험에 내고 공시도 관심 있지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언어의 역사성은 언중 세대 교체에 대한 얘기다. 이 예시가요, 기출에 나온 거 모은 거거든요. 보시면 말은 태어난다. 이런 말은 없었다. 없는데 사물이 태어나면서 새 이름들이 필요한 거죠. 이건 완전 만들어낸 말이고, 그리고 어떤 기구, 그죠? 비행하는 기구. 그리고 얘가 가장 독특한데 원래 선이 무슨 선이 이게 한자로. 우주선의 선은 무슨 선? 직선, 곡선의 선? 아니죠. 무슨 선일까요? 우주선의 선? 배선. 원래 배. 근데 우주가 바다는 아닐진데 근데 우리가 우주선이라고 배라는 말을 변형해서 쓰는 거죠. 예, 하늘을 나는데. 예, 이런 것들이 다 말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말의 소멸. 어사나 생어는 이 계급이 없어졌죠. 이제는 벼슬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없어진 존재들. 그리고 지문하고 뇌, 괴다, 고텨 요거는 무슨 뜻인지도 아셔야 되는데 지문이랑 뇌는요. 자, 어떤 케이스인지. 지문은 숫자입니다. 숫자. 사가 아니야.
한자 천 쓴 거예요. 천. 이게 우리말로는 지문이라서 고전 시가에 보면 즈문해를 그럼 천년을 이런 뜻이거든. 예, 그래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고전 시가에서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지문이라는 고유어가 있고 한자가 들어온 거예요. 천. 근데 누가 이겼지? 천이 이겼지. 천이 이기고 얘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런 거 또 있어요. 온이라는 고유어가 원래 무슨 뜻이었다? 백이었어요. 근데 결국에 백이 이기고 온이 지게 된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뇌. 얘도요. 원래 산이었단 말이야. 뇌산. 뇌산. 근데 산이 이기고 뇌가 졌어. 네. 자, 그 다음 괴다는 사랑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사랑하다. 사랑하다라는 말이 아예 없었어 그때는. 그래서 괴다라고 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플라토닉 러브랑 에로틱 러브를 구별해서 말했어. 들어봤어요? 진짜? 이렇게 재밌게 수업하는 사람 없나 보지? 괴다나 얼다를 하면서 한 번도 못 들어봤다고? 우리 조상들이 현명하지 않아요?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이 다를 수 있죠. 갑자기 내 쓰레기겠다. 자, 어쨌든 대부분 그게 일치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만. 자, 어쨌든 그래서 자, 어쨌든 플라토닉한 어떤 아가페 막 이런 것들은 괴다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고전 시가를 나중에 공부하시면 삼인곡이나 송민곡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유배간 신하들이 맨날 임금님한테 사랑한다 하잖아. 과하잖아요, 걔네 애정이. 임금님한테 사랑한다고 할 때 괴다를 써요. 내가 님 괴다. 그래서 내가 님 그립고 님 사랑해서 유배지에서 괴로워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괴다를 써야지 얼다 쓰면 어떻게 되지? 평생 유배지에서 못 나오죠 이제. 얼다를 쓰면. 그치? 얼다는 뭐니까?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는 황진이 시조를 보면 어론님 오신 날 밤에 굽이굽이 펴리라. 그게 뭐냐면 어론님 나와 사랑하는 남녀 간에 통정한 사람이 오면 그 밤 길게 쓰겠다 라는 엄청 섹시한 주인공. 자, 그럼 여기서 지금 괴다는 사랑하다였어요. 근데 변했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랑하다로 변했고 고텨는 다시예요. 역시 고텨가 없어지고 다시가 되었죠. 선생님 이거를 책에다 다 가로치고 써두시죠? 사실은 이렇게 써도 설명을 하지 않으면 모를 만한 내용이고 고전 시가에서 해요. 예, 그래서 자, 그 다음 소리의 변화. 소리의 변화에선 우리가 여름이라는 단어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름을 우리가 계절 여름이죠. 근데 예전에는 여름이라고 하면 열매였어요. 열매가 열리다 이거를 명사처럼 만들어서 여름 이렇게. 그래서 여름 하면 열매였어. 그러면 계절 여름은 뭐라고 했나요? 니여름. 니은 넣어서 니여름. 봄, 니여름, 가을, 겨울. 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의미의 변화. 어리다는 예전에는 어리석다였어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어리다죠.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 어린 백성들을 위하여 새로 28자를 만든다. 자, 그러면 어린이들 위해서, 꼬맹이들을 위해서 글자를 만들었다고? 아니야. 내 문자, 한자를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하여 한글을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좋다는 예전엔 좋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깨끗하다, 클린이었어요. 그리고 좋아한다라는 뜻은 아예 다른 형태가 있었습니다. 좋다. 여러분 요게 좋다였어요. 이게 like, 그 다음에 얘가 클린이었어요. 자, 그 다음 영감. 이 영감이 원래는 어느 정도의 벼슬을 해야지 쓸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남자 노인이면 다 쓸 수 있게 변했죠. 이런 다양한 양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의미 변천 쪽에 의미론 섹션에서 또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법의 변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주격조사로 이와 가를 둘 다 써요. 그건 나중에 우리 품사 쪽에서 또 배우게 되는데요. 근데 중세시대에는 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유진이가 라고 안 하고 상당히 거북해. 자, 어쨌든 유진이가 라고 안 하고 유진이 이렇게 말했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받침 있고 없음에 따라서 이가를 골라서 쓰지만 중세시대에는 가가 아예 없었다. 예,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언어의 분절성 보겠습니다. 언어의 분절성, 불연속성. 여러분들 영화 중에 혹시 스칼렛 요한슨 나온 루시 본 적 있어요? 거기 최민식 씨도 나옵니다. 그 루시에 보면 마지막으로 루시 본 사람 손 들어봐. 지금 너무 안 봤네. 그래가지고 저도
릭 배송 감독 거라고 그래서 되게 기대를 하고, 게다가 스칼렛 요한슨이잖아. 내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거든. 감독도 좋아? 막 그리고 배우도 좋아. 그래가지고 봤는데 처음에 보는데 뭐지 이게? 액션인가 하다가 SF인가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왜 이 감독이 이걸 찍었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자,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갑자기 왜 딴소리 할 수 있는데 이게 딴소리가 아니야. 그 루시에 보면 마지막에 거의 초능력에 준하는, 즉 거기서 뇌를 100% 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마약을 과다 투여해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뇌가 100% 가동이 됐어. 평범한 사람은 뇌를 몇 프로 쓴다고? 2%밖에 못 쓰고 죽는다면서요. 근데 거기서 스칼렛 요한슨이 갑자기 뇌가 100% 쓰여가지고 막 감당이 안 되는 건데, 거기서 뇌를 100% 썼을 때 벌어지는 일이 바로 언어를 뛰어넘는 거였어요. 이 언어가요, 굉장히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지만 유용하면서도 언어 때문에 인간이 세상을 똑바로 이해 못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세상은 아날로그, 연속체인데 우리는 언어로 표현하면서 디지털화합니다. 사실 디지털화가 첨단인 것 같지만 뭐든지 각 잡아서 만들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시간은요 무르르듯 흘러요. 근데 우리는 몇 시, 몇 분, 몇 초 이러죠. 이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초 미만 단위가 우리가 정하지 않으면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빨주노초파남보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 7개지겠어? 스펙트럼으로 보면은 뭐 몇천 가지 색으로도 분류될걸? 그쵸? 그러니 결국에 가지고 있는 언어의 빈약함 때문에 이 현상의 다양함을 우리가 아날로그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꼭 왜 음악을 들을 때도 LP로 들으셔야 되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리가 다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진법 거쳐서 오는 애라고 다르다고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이 언어의 분절성이란 세상을 분절한다라는 외적 분절성과 말이, 이게 오늘과 내일만 분리하나? 시, 분, 초 다 자르지. 예. 그리고 무지개를 색으로 나눌 때도 뭐 7가지. 여러분, 아프리카 어느 쪽은 색깔에 대한 말이 없어가지고 3가지라고 한대. 무지개 무슨 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빨로 파 막 이런다는 거야. 걔네는 주황색이나 보라색 같은 걸 몰라가지고 그런 단어가 없으니까. 그럼 어휘가, 색채 어휘가 빈약한 국가에서는 무지개를 3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3가지 색이다. 이런 것들이 언어의 분절성이에요. 사고를 갇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외적 분절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내적 분절성은 뭐냐? 언어 자체가 조립형이에요. 모든 언어가. 그래서 우리가 음절을 분할해서 음운으로 만들 수 있고, 더 크게는 문장을 분할해서 단어로 만들 수 있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 보기를 보여주고 이게 외적 분절인지 내적 분절인지 갈라야 되는 선지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 해볼게요. 얼굴. 자, 여러분 여기 어디죠? 안 들어가요. 아, 그렇지. 이제 코로나라서 말하지 않기로 했죠. 세이 이게 안 돼. 자, 여기서 자, 여기 이마, 코, 누가 몰라, 그쵸? 뺨, 자, 턱, 그럼 여긴 목, 정확히 맞아요? 목, 여긴 턱살. 자, 어쨌든 이렇게 애매한, 우리 얼굴이 딱딱 나뉘어져 있지 않잖아요. 다 이어져 있죠. 근데 애매한 이 위치 뭐라고 할 거냐? 여긴 뺨이냐 코냐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언어의 분절성의 외적 분절성에 해당하죠. 이어져 있는 현상을 쪼갠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언어의 체계성. 언어의 체계성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일정한 규칙에 의해 배열된다라는 규칙성입니다. 규칙성이라고도 해요. 자, 이게 아무리 원시적인 언어도, 그리고 소수부족의 언어도 뭐가 있다? 시제나. 아무리 기초 언어더라도 시제는 있어야 돼. 인간이 궁금하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사냥을 나갔다고 해봐요. 그러면 멧돼지를 잡았다냐, 잡는다냐, 잡겠다냐는 너무 다르거든. 그죠? 그래서 기초적인 언어도 시제는 있어요. 그리고 말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주, 목, 술의 나라예요. 서술어가 맨디고요. 그리고 주어 다음에 목적어나 주어 다음에 부사어가 오는 게 기본 구조예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순 때문에 또 문법이 힘든 게 영어나 중국어인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들도 어쨌든 어순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7번. 언어의 개방성, 창조성, 그리고 이거 다른 말로 하나 더하면 생산성. 이거 시험지 위에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최대한 많은 다른 단어를 알아둡시다. 자, 그래서 인간은 무한한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며 언어를 통해 추상적인 개념도 창조해낼 수 있다. 자, 언어로 못할 게 없다, 표현 못할 게 없다 이런 건데, 그때 예를 들어 우리는 거짓말도 해요.
말로 만들어요. 하지만 실제하지 않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이 언어를 통해서 무한한 상상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유니콘, 악마, 천사 본 적 없어도 말로는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추상적으로 정의나 선, 뭐 악 이런 것들은 형상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 우정, 사랑 이런 것들도 말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8번 언어의 추상성. 자, 여기서 추상성의 추상을 추상화의 추상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다른 뜻이야. 여기서 추상성의 추상은 오히려 뽑아내다 라는 뜻이에요. 뽑다. 그래서 공통의미 추출 요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언어의 의미는 같은 부류의 사물에서 공통 속성을 뽑아내는 추상화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 개, 소, 말, 사자는 포유류고 젖을 먹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포유류라는 단어를 만들어낼 때 추상화 과정을 거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추상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품사군이 있으니 바로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는 어떤 것들과 묶어주려고 만드는 이름이 아니라 어떤 무리 속에서 이것만 따로 똑 떼어서 말하기 위해서 만드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시계다 라고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시계가 포함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시계 브랜드를 불러봐요. 그러면 적어도 그 회사에서 만든 시계만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유진이라는 제 이름도 저희 부모님이 저 태어났을 때 이유진 그룹에 들어가 라고 해서 지어줬을까요? 아니죠. 예, 그게 바로 추상화 과정이야. 그 그룹에 들어가라가. 근데 그게 아니라 적어도 너의 주변에서는 이렇게 불려서 구별되어라죠. 그러니까 묶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반대 방향. 차별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인명, 지명, 상품명, 상호명 이런 것들이 바로 고유명사고, 고유명사만이 이 추상화 과정의 예외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명사만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야. 예를 들어 사랑하다를 해볼게요. 사랑하다라는 단어를 만들 땐 추상화 과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하다. 여러분, 사랑에는 굉장히 많은 유형과 형태가 있어요. 정도와. 그럼 수많은 감정선을 묶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다라는 말에도 추상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가다, 먹다도 다 있죠? 예, 가다, 먹다도 그래. 가는 것도 가는 모양새가 얼마나 다양해서 빠르게 가는 것도 있고 느리게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동하면. 네, 이런 거. 자, 이런 게 바로 묶어주는 과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짚어보지 않았던 그림이 얘인데, 자, 이제 이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지시대상이 있습니다. 지시대상이라는 건 내가 말하고 싶은 존재예요. 아, 저 사물을 표현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물을 뭐라고 부를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물의 특징을 한번 관찰을 해요. 얘였어. 그러면 아, 이렇게 생긴 거랑 요렇게 생긴 거랑 조그만 거랑 공통점이 있네. 바닥에 뭔가 딱 뭘 받고 있고 쭉 위로 하늘을 향해서 자라면서 초록색 잎을 낸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묶어서 뭐라고 해야지? 뭐라고 해야지? 나무라고 해야지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묶어. 공통점을 추출해. 그래서 개념을 만들어요. 개념이 언어의 관념인 거예요. 언어의 의미. 그리고 여기다가 형식을 부여해. 그래서 나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단계가 추상화 과정? 여기. 그렇죠. 여기 이 단계가 추상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요. 지시대상이 기호가 직접 될 수 있냐? 여기 점선이죠. 바로 갈 수 있는 건 고유명사. 그래서 점선이에요. 고유명사. 이건 추상화 과정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지시어. 이그죠. 이거, 그거, 저거 이렇게 얘기할 때 지시어. 이런 건 추상화 과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게 언어 쪽이 예를 들어 3년 전에 이론 같은 거 수업 들으신 분들은 언어 이렇게 자세히 하는 거 처음 봤다라고 하실 거예요. 제가 왜 자세히 할까요? 올해 국가직에 언어 이쪽만 2개 나온 거 아시죠? 네,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둘 다 비문학처럼 나왔죠. 사례추론으로.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고유명사에 대한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품사에서 다시 한번 할 거예요. 명사 배울 때. 자, 이제 언어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자, 언어의 기능에 일단 우리가
전달하는 기능만 흔히 생각들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혼자 있을 때 혼잣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혼잣말 좀 하는 사람. 저는 진짜 혼잣말을 좀 안 하는 사람이라서 저희 아버지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희 아버지 뭐 그런 거 있죠. 뭐 예를 들어 라면을 먹어보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 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런 끓여달라는 얘기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혼자서 계속 얘기해. 먹으면서 아무도 안 듣고 있는데 맛있네. 하나 더 먹을까? 하나 더 끓여달라는 얘기인가?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안 그러셨거든요. 나이가 드시니까 혼자 계속 오디오를 비우질 않아. 근데 그러면 어르신이 말씀하시는데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저 일하고 있다가 네? 그러면 아니야. 네?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혼자 누구한테 전달할 생각이 없으면서 혼잣말을 하는 건 표출이라 그래요. 자, 여기 보면 맨 위에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거가 구별을 해야 돼. 표현의 기능은 무엇과 다르다? 표출과는 전혀 다른 의미다. 표현은 기본적으로 내용이 팩트가 됐든 감정이 됐든 전달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심리더라도 나 외로워 라고 누구한테 말하면 들어줘 이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저 밑으로 내려가면 표출이 나오잖아요. 표출로 가볼게요. 표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자, 표출이 뭐죠? 정서적 기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에 대한 말은 다 이거구나 라고 살짝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서에 대한 말이라는 게 아니라 정서 때문에 혼자 터져 나오면, 그러니까 이거는 동기에 대한 거예요. 왜 말했나. 그러니까 내용이 정서다라기보다는 정서 때문에 아무도 안 들어도 뛰쳐나오는 거예요. 입 밖으로. 예, 그 뜻입니다. 오히려 요걸 기억하세요. 날출, 나가다. 이거예요. 그래서 혼자 집에 있다가 뭐 예를 들어 블럭을 밟았다거나 왜죠? 예, 그럼 어때? 극악의 고통. 그쵸? 그러면 뭐 이러잖아요. 그쵸? 여기 걸쭉하게 막 나가고 근데 누구 기분 나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아파! 막 이러잖아. 그죠? 그러면 그거는 터져 나온 거예요. 물론 내 감정 때문에 터져 나왔죠. 근데 들어달라는 게 아니야. 그게 바로 표출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듣는 이와의 소통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청자가 필요 없다. 들어주는 사람 필요 없어. 근데 얘 빼고 나머지는 몽땅 청자가 필요해. 요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듣는 사람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듣는 사람 필요한 것들 하나씩 짚어볼까요? 자, 여기서 표현의 기능은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지시적 기능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이때 시가 보여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지시한다가 아니야. 여러분 이거 명령 아니에요? 명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있어요. 명령은. 그래서 지시의 시는 보여주다. 우리 지시어라고 그러잖아. 지시어가 여기로 가세요 그런 게 아니라 보여준. 이것 저것 할 때 지시어라고 했죠. 이게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 자, 그러니까 표현의 기능은 보여주는 것, 정보를. 정보 전달. 그래서 내용을 보면 현실 세계에 대한 자신의 판단, 감정,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남들한테 정보 주면 다 이거죠. 자, 그리고 밑에 이거는 그냥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정보가 당연히 가야겠지만 진짜 목적이 이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감화작용은 설득이에요. 설득을 해가지고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저 사람이 생각하게 하거나 내 생각대로 저 사람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직접 지령과 간접 지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직접 지령은요. 명령문이나 청유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어라, 밥을 먹자 이래야 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어서 학원에 빨리 가거라 명령. 집으로 가자 청유. 문장 유형 쪽에서 또 배우겠지만 명령문은 뭐뭐 해라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청유는 같이 하자는 거거든. 그래서 명령문이나 청유문의 외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 사람한테 확고하게 내 뜻대로 움직여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간접지령 있죠? 간접지령은 겉보기의 문장은 이래라 저래라가 아닙니다. 근데 들어보면 바라는 게 있어요. 자, 보시면 평서문이나 의문문으로 표현하는 건데 예시 보세요. 광고문인데 이 세탁기는 성능과 디자인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설명문일까요?
목적이 뭐죠? 어디 쓰여 있었대요? 얘가 더 중요해. 요거. 어디 쓰여 있다고? 광고문이잖아. 그러면 정보를 전달해가지고 그 글을 읽는 사람이 똑똑해지길 바라나? 아니죠. 뭐예요? 사세요! 이거거든요. 안 써 있어도.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사란 말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는 문제들이 있어요. 문법에도 그런 게 있어요. 네.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해놓고 선지에 2개가 나오는 거야. 1번 정보 전달의 기능, 표현의 기능. 2번 지령의 기능. 하고 예시로 예를 줬어. 그럼 여러분들 뭐 골라야 돼?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 그럼 궁극적으로 목적이 뭐예요? 사라. 세탁기 사라. 그럼 뭘 골라야 돼요? 표현이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명령이라고 하실 거예요? 명령이라고 해야지. 그게 객관식이에요. 근데 아니 어쨌든 정보를 전달하긴 했잖아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그녀는 청렴하고 정직한 정치인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선거 연설 중이야.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지지 연설을 했네? 그러면 이게 뭘까요? 뽑으세요 이거죠. 그러니까 지령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바꿔볼게. 선거 연설이 아니라 선거 유세 중이 아니고 선거로 그 사람이 뽑혔어. 당선 후 축하 연설이야. 당선이 됐어. 당선되고 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올라와서 결정 잘하셨습니다. 그녀는 정말 청렴하고 정직한 정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가 될까요? 정보 전달이 맞습니다. 그땐 정보 전달이죠. 진짜 목적 없이. 여러분들 잘 뽑으셨다. 예, 그렇죠? 그리고 정보 주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뭘 봐야 돼요? 맥락. 그럼 얘는 앞으로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화법이요. 여러분 요즘에 신유형으로 화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A가 말하고 B가 말하고 누가 말하고 누가 대답하고 이렇게. 그럼 대화 상황을 주고 그 속에서 이 사람이 말한 목적이 뭐냐를 묻겠죠. 요즘에 인사혁신처는 의사소통 능력 강화를 원하니까요. 그래서 이쪽을 언어와 국어가 출제 비율이 그간 5년 동안 낮았다고 해서 후루룩 하고 넘어갈 구간이 아니에요. 왜? 독해랑 병합되기 제일 좋은 구간이야. 예. 그리고 국가직에서 시작이 됐고. 예. 자, 그 다음에 친교, 사교 보겠습니다. 친교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기능. 이거는요.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어. 예,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하고요. 날씨가 참 화창하군요. 사이에 여러분 이거 행 나눔이 없죠. 한 사람이 말한 거예요. 말하는 속도 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식사하셨어요? 날씨 참 좋네요. 자, 여러분 대답 뭐라고 하실 거예요? 날씨에 대해서 대답하실래요? 식사에 대해서 대답하실래요? 자, 여러분들의 사회성 테스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안 나와 카메라에. 자,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오늘 존재감 확실히 해줄게. 나타나. 자, 모두가 다음 주에 이 친구의 어쨌든 날씨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사회성 있으시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때 식사하셨어요? 날씨 참 좋네요. 그러면 그러네요. 이 정도가 사회적인 답변입니다만 좀 늑대 소년이라고 해볼게요. 말 갓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사회화가 덜 됐어. 인간 사회화가. 자, 그러면 식사하셨어요? 날씨가 참 화창하네요. 아직 못 먹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인사를 던진 사람 굉장히 당혹. 어쩌지? 그러면 이때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생각합니다. 간접지령인가? 사달란 얘기인가? 그쵸? 간접지령 아까 배웠지? 그럼 이 얘기는 아직 못 먹었습니다. 이게 그냥 정보 전달이냐? 아니면 나한테 그러니까 밥을 사내란 얘기냐? 근데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간접지령인가? 이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식사라도 하실래요? 라고 하면 그쯤에서 네 하면 많이 배고팠구나가 되는데 아니요? 이러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그쵸? 그러면서 좀 피해야지? 막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혹시 그 소년의 선을 타고 계신 분 없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친교적 기능, 사교적 기능은 그래서 뭐다? 난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 난 당신이랑 친하다 혹은 친해지고 싶다. 이거예요. 들어오면서 오늘 날씨 좋네요. 기상캐스터야? 아니죠. 그냥 나 당신한테 인사하고 있어요. 막 이거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 표출적 기능 아까 했어요. 청자 필요 없다. 혼잣말, 도배. 자, 그 다음 지식과 정보 보존의 기능. 아까 전달의 기능은 나왔어요. 전달의 기능은 나왔고 보존의 기능인 거야. 그럼 어딘가에 킵해두겠다는 거지. 당장 전달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나 공간을 공유하지 않는 존재에게, 후손이나 아니면 다른 공간의 존재에게 이걸 전달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거는요. 만약에 음성 언어가 이걸 하려면 녹음을 해야 돼. 그쵸? 그래서 음성 언어랑 여기 아니지. 음성 언어랑 문자 언어 중에 뭐가 더 많이 할까요, 얘를? 문자 언어가 훨씬 역할이 이쪽에 빼어나죠. 자, 그 다음에 관어적 기능. 이 관어라 함은 관계 있다 언어끼리 이 뜻이에요. 관계 언어라고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전을 떠올리시면 돼요. 조금 더 어렵고 낯선 말을 설명하기 위해 도구적으로 쓰인 말. 이런 것들이 관계 언어예요. 우리가 언어를 메타적으로 쓴다, 도구로 쓴다. 도구 언어 좋네. 그래서 이거 도구 언어. 특히 언어 교육에서 어학 교육용. 그럴 때 그래서 언어는 관계 있고 새로운 언어 습득이나 지식을 체계화할 때 쓰이는 말들을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미적 기능, 시적 기능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시 하면 이것의 본질적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soul? 감정? 그거는 사실 산문으로도 표현이 되잖아요. 소설에도 soul 있지, 감정 있고. 그래서 근데 시라고 하는 장르의 특수성은 뭘까? 운율이에요. 운율이 없으면 그냥 줄글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운율은 정확히 우리가 리듬이나 박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미적, 시적, 다른 말로는 심미적, 미학적 기능. 그래서 이런 거 다 써놓지 그랬어요 라고 한다면 제가 그랬죠. 5년 안에 기출에 나오지 않은 거 과감히 걷어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자주 안 나오는 개념을 또 빼서 그래. 그러면서도 수업 때 다시 말하면서 필기도 해드리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미적 기능, 시적 기능이라고 제일 많이 말해요. 자, 그때 운율이니까 여기서 리듬의 체크. 그래서 여기 전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원이 말을 전달할 때 청각적인 느낌이나 문자를 전달할 때 시각적인 느낌을 굉장히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게라든가 아니면 문자도 눈으로 볼 때 이렇게 보기 좋게라든가. 그럼 예시를 볼까요? 이거 기출 예시입니다. 바둑이와 순이보다 순이와 바둑이가 더 미적 기능이 뛰어나다. 왜일까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 바둑이 강아지죠? 네? 그게 왜 중요하죠? 라고 했을 때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니까 사람이 앞에 나오고 강아지가 뒤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내용이 아니겠지. 그 내용이 아니라 바둑이 몇 글자? 3글자. 그 다음에 순이 몇 글자? 2글자. 우리가 문자로 놓든 듣든 열거를 해서 뭔가 나란히 잘잘잘 말할 때요. 앞이 짧고 뒤가 순차적으로 길어지는 것에 안정감을 느껴요. 그것도 리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열거할 땐 짧은 거부터. 그래서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원숭이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는 연세법이죠. 재미나잖아. 그래서 이런 후크송들이 이 시적 기능, 미적 기능을 가장 잘 사용하는 그런 노래군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표현과 표출의 기능 얼마나 중요하면 내가 강조한 거 봐. 둘의 차이, 청자 필요하냐? 필요 없냐? 네, 자, 2강은 국어입니다. 잠시 쉬고 시작할게요.